제1부 모차르트의 위험한 유언장, 마술피리에 금기된 코드. 35세 천재의 마지막 도박. 179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 남자가 아픈 모습으로 악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차르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는 죽기 전 세상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비밀을 음악에 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오페라, 마술피리입니다. 단순한 동화인 줄 알았던 이 작품 때문에 모차르트가 독살을 당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악보 속에 숨겨진 프리메이슨의 암호를 해독해드립니다. 모차르트에게 프리메이슨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이었고 높은 분들을 만나는 사교장이었으며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훗날 그의 비극적 죽음과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에서 보낸 7년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걸어둔 회원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매우 정열적으로 활동하며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차르트는 단순히 호기심에 가입한 뜨내기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과 4개월 만에 최고 등급인 마스터 자리에 올랐고 아버지는 물론 대선배 하이든까지 포교한 열혈 메이슨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지부 행사를 위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프리메이슨에 집착했던 걸까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황실은 프리메이슨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모차르트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을 평범한 공동묘지에 섞어버린 것, 장례식을 서둘러 간소화한 것, 이 모든 것이 프리메이슨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황실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가설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제1부 밤의 여왕은 사실 악당이 아니었다.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마술피리는 밤의 여왕의 부탁을 받은 타미노 왕자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모험과 시련,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얻어 사랑을 결실 맺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왕자 타미노가 거대한 뱀에게 쫓기며 시작됩니다. 타미노 왕자는 밤의 여왕의 시녀들에게 구조됩니다. 이때 나타난 밤의 여왕.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악한 마법사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된 딸 파미나를 구해달라고 하죠. 여왕은 타미노 왕자에게 악당 자라스트로에게 납치된 딸 파미나 공주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보호의 힘을 가진 마술피리를 줍니다. 세자비꾼 파파게노는 타미노의 여정에 동행하게 되며 마법의 종을 선물로 받습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라스트로의 성에 도착한 타미노는 밤의 여왕의 말과 달리 자라스트로가 사악한 어머니로부터 공주를 보호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제임을 알게 됩니다. 타미노와 파미나는 진정한 사랑과 지혜를 증명하기 위해 침묵의 시련, 불의 시련, 물의 시련을 함께 이겨냅니다. 중반부로 가면 구원자인 줄 알았던 밤의 여왕이 복수에 미친 악녀로 변하고 악당인 줄 알았던 자라스트로가 지혜로운 성자로 등장합니다. 복수를 꿈꾸던 밤의 여왕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시련을 통과한 타미노와 파미나는 결합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지혜와 사랑이 승리하고 파파게노 역시 자신의 짝 파파게나를 만나 행복을 찾으며 파파게노 커플의 경쾌한 이중창 파파파와 함께 극이 마무리됩니다. 이 오페라에서는 소프라노의 초고음이 돋보이는 밤의 여왕, 아리아와 파파게노 커플의 경쾌한 이중창 파파파가 매우 유명합니다. 밤의 여왕 아리아로 알려진 지옥의 복수심,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고는 오페라 제2막 중반부에 등장합니다. 자라스트로의 사원안, 파미나 공주의 침실. 밤의 여왕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딸 파미나 앞에 나타납니다. 여왕은 딸에게 단검을 건네주며 자신의 라이벌인 자라스트로를 암살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자라스트로를 죽이지 않는다면 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영원히 버리겠다는 잔인한 저주를 퍼붓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밤의 여왕은 복수, 감정, 무지라는 구시대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그녀가 죽이려는 자라스트로는 이성, 용서, 빛의 신세계를 상징하죠. 파파게노 커플의 경쾌한 이중창 파파파는 태양이 떠오르며 지혜와 사랑이 승리하고 모든 커플이 행복을 찾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왜 모차르트는 판을 뒤엎었을까요? 당시 밤의 여왕은 프리메이슨을 탄압하던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를, 자라스트로는 비밀결사의 수장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제2부 멜로디 속에 숨겨진 금기된 숫자 4. 모차르트는 대담했습니다. 그는 프리메이슨 단원만 알 수 있는 비밀 신호를 대중 오페라에 대놓고 집어넣었죠. 바로 숫자 3입니다. 서곡의 첫 화음 쾅, 쾅, 쾅 3번의 타격. 이건 프리메이슨 입단식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모차르트는 극장 안의 모든 관객에게 비밀결사의 의식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숫자 3은 프리메이슨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며 단원의 등급 도제, 직인, 마스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3부 목숨을 건 입문시험과 모차르트의 죽음. 주인공 타미노 왕자가 겪는 시련을 보세요. 침묵의 시련, 불의 시련, 물의 시련. 이건 실제 프리메이슨의 승급 단계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비밀엄수가 생명인 조직에서 이걸 공개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마술피리가 초연되고 불과 2달 뒤 모차르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그의 몸은 부어올랐고 독살의 징후가 보였죠. 일설에는 프리메이슨이 조직의 비밀을 발설한 모차르트를 처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 쓴 레퀴엠은 사실 자신을 위한 장례곡이었던 셈이죠. 모차르트의 레퀴엠 D단조 K626은 1791년 작곡된 미완성 유작으로 죽음을 예감한 모차르트가 남긴 마지막 걸작입니다. 제5부 종막. 누가 그를 죽였는가? 독살설의 두 얼굴. 첫째, 프리메이슨설, 기밀 누설에 대한 조직의 처형, 아쿠아 토파나 독약설. 둘째는 황실 음모설,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적 숙청과 황실 주치의의 의도적인 오진, 과다 방열. 모차르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요제프 2세가 1790년에 사망하고 보수적인 레오폴트 2세가 즉위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왕이 처형을 받는 시기, 레오폴트 2세는 자유와 평등을 노래하는 지식인들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모차르트가 마술피리를 통해 대중에게 계몽주의와 반항실적 메시지를 전파하자 황실은 그를 단순한 음악가가 아닌 선동가로 낙인 찍었습니다. 황실 비밀경찰이 그를 감시했고 대중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그를 제거하려 했다는 설입니다. 모차르트는 사망 후 48시간도 안 되어 빈민묘지에 묻혔습니다. 황실법령에 따른 검소한 장례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당대 최고의 음악가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부검도 없이 무덤 위치도 모르게 서둘러 진행되어 사망에 대한 모든 기록이 말살되었습니다. 황실이 그의 시신을 부검하여 독살 흔적이 남는 것을 두려워했거나 그의 무덤이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방을 묘연하게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제6부 유해 없는 무덤. 첫 번째 묘지 성 마르크스 공동묘지.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성 마르크스 공동묘지에 가면 모차르트의 묘비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시신이 안치된 지점이 아니라 추정되는 위치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모차르트 사후 황제 요제프 2세의 검소한 장례령에 따라 그는 여러 구의 시신과 함께 묻히는 공동 묘열에 안치되었습니다. 개별 묘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정확히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묘지, 비엔나 중앙묘지의 기념비.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 거장들이 잠들어 있는 비엔나. 중앙묘지 음악가 구역에도 모차르트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을 위해 세운 가묘입니다. 1891년 모차르트 사후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것이며 이곳에도 그의 유해는 없습니다. 모차르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모차르트는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단순히 비밀을 폭로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밤의 여왕은 무너지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모차르트는 죽었지만 그가 마술피리에 심어놓은 지혜와 용기의 메시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귀에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모차르트의 무덤을 찾아 빈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텅 빈 비석과 천사동상뿐입니다. 그의 육신은 이름 없는 흙 속으로 사라졌고 해골조차 가짜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모차르트는 육신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음악 속에서만 영원히 살아가길 원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프리메이슨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악마를 천사로, 천사를 악마로 만들어 기존의 선악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차르트는 예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모차르트의 죽음, 제2부 모차르트의 죽음과 프리메이슨의 몰락,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갖고 여러분 곁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